우리 부교조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학생 내면의 존재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적 성장을 이루는 교육의 요소들이 8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존재적 성장을 이루는 교육 첫 번째가 학생이 스스로를 좋아하게 하는 교육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못하네, 왜 못하냐 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요거를 잘하니까 저것도 잘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의 칭찬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교육법을 통해서 학생이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변해가며 이러한 자아 간의 변화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무윤리 향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스펜서 직무능력의 빙산 모델 수면 아래 여기서 기억나죠.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건데요. 너는 잘하잖아. 너는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재밌게 얘기하자면 긍정적인 세뇌를 시키는 거죠. 체면을 거는 거죠. 레드선 너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존재의 내면적 성장을 이루는 교육 두 번째가 소유와 획득이 아닌 존재와 성장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유한한 지식과 사회적 가치 획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 특성, 개성, 창의적 능력,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역할과 의무 등이다. 이렇게 돼 있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벌어야지. 또는 반장이 돼야 돼. 권력은 좋은 것이다. 또 수학을 잘해야 돼. 직장생활을 잘하려면. 이런 사회의 물질의 획득 원리나 헤게모니에 치중하는 교육보다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 개개인은 모두 소중하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게 되면 자연히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는 사고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울러 내 자신의 개성과 특성 또한 자각하게 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자기 실현과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끔 그렇게 성장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7번. 다음 중 존재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학생 자아상의 긍정적 변화는 학습 성취도의 향상으로 나타난다. 2번. 보여지는 사회적 가치의 획득을 가르치는 것보다 인간 존엄 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3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4번. 공동체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무와 역할을 가르쳐서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만든다. 존재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 세 번째는 인간적인 교육입니다. 내용을 보면 관계 속에서 감사와 친절의 본을 보임으로써 인간 본연의 선한 품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식교육과 좋은 성적을 얻는 것에만 집중하는 교육이 아니고 친절과 배려에 바탕한 관계성 속에서 선하고 바람직한 품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친절이나 배려는 말로 글로 또는 이론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경험하고 본받고 실행하는 것을 반복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습관으로서 몸에 배는 거죠. 즉 교사와의 관계성 속에서 배워야 하는 종류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 네 번째가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육인데요. 읽어보면 학생의 정신적, 경제적, 환경적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실용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심함과 창의성이 요구된다. 일테면 학생 가장인 경우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인 경우 학습에 필요한 기본 교재도 살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교사로서 방관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가정에 부모가 안 계셔서 어른이 없는 경우라면 바로 동양적인 스승관 즉 군사부 일체와 같은 교사의 책임감 있고 세심한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돌발 퀴즈 8번. 다음 중 존재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학생은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배려와 감사를 배운다. 2번. 학생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알고 있지만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3번. 각 개인의 인간 본연의 품성은 다 달라서 교육으로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킬 수 없다. 4번. 학생의 처한 환경을 알고 실질적 도움을 주려면 세심한 상담과 창의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자, 존재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 다섯 번째는 솔선수범 교육입니다. 즉 본을 보인다는 것이죠. 읽어보면 사제지간의 불신과 교실 윤리의 붕괴는 솔선수범하는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또는 학생들이 교사의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는 점,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존재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는 교육입니다. 읽어보면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도 실수를 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진리죠. 하물며 청소년기라면 실수나 실패는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단지 실수나 실패를 발전의 기회, 연구의 기회, 다시 재고하고 개선하는 기회 등으로 즉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독려해주는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9번. 다음 존재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에 대한 내용의 괄호들에 알맞은 단어들을 적어 넣으시오. 1번. 사제지간의 신뢰와 교실 윤리의 붕괴는 하는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질 수 있다. 2번.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를 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다. 존재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 일곱 번째는 능동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주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에 있어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 이후는 스스로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자아실현의 창의성을 개발해 나가도록 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존재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 마지막 여덟 번째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육입니다. 내용은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보다 우선되는 정신적이고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많은 가치들 속에서 바람직한 가치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요소로 인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단지 물질적인 것, 이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귀함, 그리고 정신적인 것, 아름답고 예술적인 것, 변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 극복하려는 진취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존재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교육이란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을 경험하고 구분하고 또한 삶에 적용하는 과정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10번. 다음 존재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의 내용에 있어 괄호들에 알맞은 단어들을 적어 넣으시오. 1번. 문제에 접하여 스스로 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2번.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보다 우선되는 정신적이고 고귀한 에 대해 가르친다. 자, 그럼 우리가 교사로서 상대하게 될 그리고 관계성을 맺게 될 대상들의 특성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X세대, Y세대, Z세대, Z세대라고 일컫는 세대들의 특성들을 한번 비교하고 알아보겠습니다. X세대라고 하면 1968년 전후에 출생한 세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의 어머니나 이모 정도 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만 가르치게 될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고 여러분은 젊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겠죠. 현재도 그렇지만 실버 문화가 극적으로 발달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대상들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X세대의 정확한 어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캐나다 작가인 더글라스 코플랜드가 1991년 출간한 소설 X세대, 영어로 Generation X Tales from Accelerated Culture, 급변하는 문화 이야기, X세대,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이전 세대들과 분명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마땅히 한마디로 정의할 용어가 없다는 의미의 X, 즉 불특정성을 얘기하는 X, 용의자 X처럼요. 자, 한국에서는 1990년 신세대 과소비 향락 문화를 일삼는 오렌지족과 연결선상에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68년 전후에 출생한 X세대가 20대에 접어들었을 때, 즉 1990년대 초중반에 신세대로서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X세대라는 말이 연결선상에서 동시에 신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됐죠. 자, 그 밑에 보면 X세대는 청소년기에 6.29 민주화 항쟁을 경험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시기에 성장하였고 산업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수혜를 입은 세대이다. 자, 즉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비교적 풍요롭게 자라난 세대라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기존의 가치나 관습에서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만 집중하며 대중매체 발달에 힘입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과소비와 향락을 추구했으며 자기주장이 강한 점이 시작된 것도 X세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활용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즈음이었죠. 그 영향으로 서구적 가치관을 대거 흡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과소비와 향락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막 치중을 하다가 1997년에 엄청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IMF 사태로 들어보셨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위기를 벗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때 금 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었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TV 틀면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방송국으로 가서 금을 막 기부를 했어요. 참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자, X세대는 이렇듯 풍요와 빈곤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X세대 뒤를 잇는 세대가 바로 Y세대입니다. 보시면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라고 되어 있죠. Y세대를 밀레니움 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 또는 새천년 세대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2000년도 임박해서 태어난 세대이면서 새천년을 살아갈 세대였으니까요. Y세대는 X세대의 뒤를 이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가 혼재된 환경에서 성장했고요. 컴퓨터나 IT 정보기술이 현재만큼 보편화되고 자리 잡지는 못했던 시기였죠. Y세대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Me Generation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2000년대 초부터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대학 진학률이 많이 높아졌죠. 지식의 보급률이 좋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지식 평준화 현상이 촉발이 된 겁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만든 것이 2003년이었죠. 그 이후에 너도 나도 SNS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적으로 Y세대는 소셜 네트워킹에 능란하고 또한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하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도 페이스북에 사진도 올리고 동시에 음악도 듣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는 멀티태스킹에 능한 세대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하죠. 이들은 무엇을 보고 먹고 사든 간에 어떤 지식이든 정보든 소유하기보다는 공유를 통해서 공동체와 연결되려는 욕구를 표출하는 세대였습니다. 또한 Y세대는 소셜 네트워킹과 다양한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물품을 사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관련된 분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매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Y세대는 3, 40대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세계 노동인구의 35% 정도에 달하며 소비력에 있어서는 X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자, Y세대를 잇는 세대가 현재 Z세대, 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죠. 바로 여러분 세대입니다. 듣기 쉽게 Z세대라고 할게요.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한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Z세대는 디지털이 보편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Z세대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50%를 넘고요. 또 소셜미디어나 네트워킹의 활용으로 구매를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쓸데없는 낭비는 안 한다는 얘기죠. 알뜰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우선하며 텍스트보다는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며 또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하는 등 문화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Z세대가 알뜰한 이유는 이들이 사회적으로는 풍족한 속에서 성장했으나 부모 세대인 X세대가 2000년대 말 금융위기 즉 IMF 사태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X세대나 Y세대 입장에서 Z세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혼밥, 혼술 이런 용어들이잖아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면 내가 먹기 싫은 걸 먹기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또는 친구가 돈이 없으면 빌려주거나 내가 밥을 사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나 혼자서는 안 먹는 디저트도 먹을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윗세대 눈으로 보자면 조금 참신하게 보이는 Z세대의 특성입니다. 환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Z세대 다음은 어떤 세대가 올까요? 이제 Z세대인 여러분들은 대체로 여러분 다음에 올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관계성을 맺게 되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세대와 관계성을 통하여 또는 교육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랄 뿐입니다.
돌발 퀴즈 11번. 다음 중 Z세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태어난 세대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2번 동영상 등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것에 익숙함으로 문화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다. 3번 부모 세대 경제적 어려움을 목격한 세대로서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한다. 4번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가 혼재된 환경에서 성장했다. 지급 현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 양측 다 친절이 요구됩니다.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친절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직원을 뽑을 때 웨이터 법칙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이터 등의 감정 노동자들을 대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품성을 예견하는 정확한 척도가 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감정노동자, 은행원, 승무원, 고객상담원, 음식점 종업원 등 직접 고객 응대 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 근로자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층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며 그들은 통제불능의 에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사람을 대해야 하는 직업, 즉 은행원이나 승무원, 고객상담원, 음식점 종업원, 편의점 직원 등의 직업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직종이란 말입니다. 서비스 직종이니까요. 이런 직종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감정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숨겨야 하는 감정의 노동을 하는 직종이니까요. 그런데 이 점을 구실 삼아서 고객의 입장에서 습관적으로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열등감, 이게 뭡니까? 너마저 나를 무시해, 이런 거죠. 그리고 통제불능의 에고라는 건 예를 들면은 경계선 장애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화를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고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게 화를 내고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처럼 갑질을 하다가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는 극적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상황적인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인간 유형이 바로 상황적인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이란 겁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이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배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자면 감정노동직 종사자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위산업회사, 즉 무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레이티온의 CEO인 빌 스완스는 자신의 경영 지침서에 33가지 리더십 규칙을 적으면서 웨이터 법칙은 세계 어느 인종, 어느 문화에서든 인격 판단의 기준으로서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뷰 퀴즈 1번. 다음의 설명에 맞는 이론의 이름을 적으시오. 은행원, 고객상담원, 음식점 종업원 등의 감정노동자들을 대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품성을 예견하는 정확한 척도가 된다. 독일의 실천 철학자 마틴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세상에는 나와 너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그것의 관계란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너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신뢰 속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나 혼자서는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과 인간의 나와 너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만 인간다운 자아를 완성할 수 있다는 마틴 부버의 사상입니다. 반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물 또는 목적 등과의 관련성을 나와 그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자아는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성,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관계성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저 도구적이고 대치가 가능한 가변적인 존재 또는 사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몸짓이 되고 싶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관계를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마틴 부버의 철학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고객은 내가 습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이미 서비스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단지 서비스 자체로 도구화하는 관계성, 즉 나와 그것의 관계로 다가간다면 우리의 인격은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교직을 서비스직이라고 약간 비꼬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교직이 서비스직이라고 간주를 한다고 해도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성대로 교사와 학생이 또는 교사와 학부모가 관계성을 맺을 수만 있다면 교직이 서비스직이든 아니든 교사와 학생의 인격은 관계성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될 가망성이 많죠.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섰을 때 배우는 사람들이 교사를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또 지식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을 한다면 배우는 사람들 자체의 인격이 성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교사의 입장에서 슬픈 일이겠죠. 지식만 주입하면 된다면 교사 대신에 로봇이 가르쳐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성을 통해 양측 다 내면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사와 학생 중 한쪽에 문제가 있거나 양측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면 분명히 변화와 성숙을 가져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공부하면서 다음 주에 교직윤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서비스는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성입니까?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인 관계성. 또한 서로가 관계 속에서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성을 서비스에 있어서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슬라이드의 마지막에 서비스의 기본 철학.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가지라. 리뷰 퀴즈 2번. 다음은 마틴 부버의 나와 너, 나와 그것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는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1번 관계 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 2번 관계 서로가 으로 마주하는 관계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속에서 존재. 자, 책임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인 하인리 법칙입니다. 미국 여행자 보험회사 사고조사반에서 일하던 허버트 하인리히가 각종 산업재해 관련 사망사고 7만 5천 건을 분석한 결과 한 번의 사망사고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동일한 원인으로 부상에 이를 뻔한 사고가 300건, 부상사고가 29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법칙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법칙입니다. 공교롭게도 도쿄대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한 번의 대실패, 대형 사고,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300번의 징후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번가량의 징후가 있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밑에 보면 우리 톰 소여의 모험을 지은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있죠.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막연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큰일은 일어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맨 마지막에 대형 사고는 반드시 징후를 동반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비율 관계가 1대 29대 300 정도 된다는 것, 이것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리뷰 퀴즈 3번. 다음의 문장들과 관련된 법칙의 이름을 적으시오. 한 번의 대실패, 대형사고,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300번의 징후를 담고 있다. 대형사고는 반드시 징후를 동반한다. 이 법칙의 이름을 적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정직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효율적인 사회를 불러온다고 하는데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신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적 신뢰 그리고 사적 신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공적 신뢰는 국가나 사회제도 또 체제, 법규범 등 우리를 둘러싼 공적 환경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도둑이 들었을 때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며 그 도둑을 잡을 것을 믿죠. 100% 믿는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한 70%만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는 은행이 우리의 재산을 잘 보호해 주리라 믿고 저축을 하고 돈도 뺐다 넣었다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국가가 국민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강할수록 좋은 정보겠죠. 신뢰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상대방이 나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을 보여주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히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국가가, 법이, 공공기관이, 경찰이, 은행이 우리에게 정직과 신뢰를 지키고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게 신뢰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100%라고는 말 못하죠. 어쨌든 이런 것이 공적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사적 신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가족을 대체로 믿잖아요. 100%는 아니죠. 가족이라도 100%는 아닙니다. 피가 하나도 안 섞인 남보다는 보통은 가족, 친척을 더 신뢰를 할 수가 있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같은 학교, 같은 동네 출신 또는 친구 등 아무래도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아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죠. 또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한 단체 내에 있어서도 부산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거의 그런 지역 감정이 없어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만, 자, 같은 지역 출신에게 느끼는 신뢰감. 또 한국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 비슷한 직종, 비슷한 지적 수준, 비슷한 재정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식의 표현이죠. 또 반대로도 얘기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학교에서 말썽 부리는 학생이 있고 그 주변 친구들이 비슷한 부르면 끼리끼리 모였네. 뭐 그런 말도 하곤 했죠. 그런데 이렇게 혈연, 학연이나 동질감이나 연대감을 가진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게 사적인 신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켄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눈치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세켄이라는 문화가 법규범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행하는 일에 눈치 없이 동조하지 않았을 때 이지메라 그러죠.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 일본의 이지메 문화가 어떻습니까? 아주 끔찍하잖아요. 이런 잔인한 이지메 문화가 한국의 학교 폭력과 합쳐져서 지금 현재 왕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해마다 학생들이 자살로, 집단 고타로 목숨을 잃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 몸담았던 학생들이 사회의 어느 분야에든 성공을 하지 못하게 그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한 맞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결과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이 법의 제재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해져 버리죠. 즉 사적 신뢰가 공적 신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효율성과는 거리가 아주 먼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사적 신뢰보다 공적 신뢰가 더 강한 사회가 되어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있고 효율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번 영화 리포트 때 또 한번 제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워왔던 윤리적 주제들과 이론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줄 영화가 또 한 편이 있습니다. 10강 전후로 또 한 편의 영화 리포트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공적 신뢰와 사적 신뢰를 비롯해서 여러 이론들을 적용해 볼 겁니다. 자, 돌발 퀴즈 하나 풀겠습니다. 리뷰 퀴즈 4번. 다음의 괄호 안에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를 알맞게 채워 넣으시오. 보다 가 더 큰 사회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 거래 비용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거래 비용 이론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출처했습니다. 거래 비용이란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또한 처음 계약이 불완전해서 재계약할 때 드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다. 이 개념은 1937년 영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자신의 저서 기업의 본질에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팔고 유통하는 데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직된다 라고 발표하며 처음으로 사용된 개념입니다. 자,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업 생산과 관련하여 쓰이기 때문에 대상 설정에 있어서 약간의 무리는 있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거래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테면 내가 안보험을 하나 들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들 제각기 자기 회사가 가장 싸고 좋다고 말하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보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고용하게 되죠. 보험 컨설턴트한테 조사를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거래 비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보험회사 직원이 있어요. 그럼 돈 주고 보험 브로커니 보험 컨설팅이니 이용할 필요가 없죠.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요. 즉 거래 비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고,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일테면 A라는 회사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려면 부품 회사들과 거래를 해서 부품을 만들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메모리칩 만드는 회사 사장은 A사보다 메모리칩에 대해서 더 전문가적으로 알고 있고,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도 A사보다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더 전문가잖아요.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 A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 회사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불릴 수 있도록 꼼수들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요. 일테면 계약 시에 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회사에 납품하겠다면 배신을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 A사 입장으로 보자면 바가지를 쓰거나 배신을 당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A사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거래를 하거나 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겠죠. 즉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A사가 부품회사들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자기네 기업 내 회사들에서 부품을 생산하게 되니까 신뢰 부분이 해결이 되죠. 가격 흥정도 안 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싼 원가의 컴퓨터를 생산해낼 수도 있겠죠. 즉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자,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까요? 국가 대 국가로도 비슷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을 했죠. 그래서 일본산 불매운동도 많이들 했잖아요. 유니클로도 안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이나 LG 같은 핸드폰, TV, 컴퓨터 제작회사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를 납품받아서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었잖아요. 일본이 그걸 한국에게 안 팔겠다 하면 당장 완제품을 만들어내기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거래해서 필요한 부품을 최대한 한국 내에서 제작하고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죠. 자, 한국 내 조달이 힘들 때는 외국의 부품 회사들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겠죠. 한국의 산업이 더 다양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본 부품 회사들과 가격에 있어서 흥정할 필요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고, 즉 미래의 거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한국의 입장으로 보자면요. 자, 일시적으로는 손해지만 길게 보자면 아베 정부가 오히려 한국의 산업에 좋은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윤 추구에서 다른 한쪽이 더 많은 이익을 보리고 꼼수나 배신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들이 대기업화된다는 이론이 바로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자,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회사와 납품기업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상대 측을 신뢰할 수 없고 바가지를 쓰고 하는 등의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사회가 과연 효율적인 사회일까요? 비효율적인 사회일까요? 비효율적이고 피곤하겠죠. 항상 꼼수를 쓸까봐 또는 배신할까봐 의심해야 되고 많은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미리 살펴봐야 되고, 자, 정직한 사회가 되면 이런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현실성이 적고 상당히 이상주의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어쨌든 거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확장되는 원리, 즉 거래 비용 이론은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거래에 있어 거래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즉
또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개인, 기업,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본의 예를 들자면 경제협력관계에 있어 앞으로 일본을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일본의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일본 정부의 정책과 일본 기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죠? 비단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차하면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일본이 남긴 겁니다. 비록 정부에 의해서 납품을 못하게 된 거지만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들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소재의 수출길이 막혀서 재고가 쌓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랑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이 다시는 그들과 거래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일본 전체 산업에 있어 큰 손실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회사들의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튼튼한 외국 기업으로 빠져나가 버릴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본 산업이 발전하기 힘들겠죠. 또 불매운동으로 관광객도 줄었고요. 도쿄올림픽에 쏟아부은 돈을 올림픽 취소로 지금 날려버린 것까지 생각하면 현재 일본 경제가 많이 힘들 겁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이런 것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직이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가 모두에게 어떤 이익을 불러오는지 또 거래 비용 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되죠. 그죠? 이렇게 거래나 이윤 추구에서 양측이 다 정직하고 신뢰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기에 더 효율적인 사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기사회생 퀴즈입니다. 우리가 중간 플러스 기말 시험에 서술형 문제가 2개 정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배운 법칙들이 꽤 되죠. 뻑불복이라고 생각하고 몇 개 뽑아서 서술식으로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어차피 문장으로 다 외우긴 힘드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한 만큼만 적으면 됩니다. 자, 서술형 문제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자, 학생들 오늘도 여기까지 듣고 푸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감상할 영화에 관하여는 단톡방에 공지할 때 최대한 일찍 주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